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의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나라 때의 시인인 맹호연의 세모 귀남산과 춘효 두 수 연결해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맹호연은 누구인가? 눈에 띄는 게 그는 자칭 맹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분명 육아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전형적인 육아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거예요. 그의 가계와 조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한미한 집안의 출신이라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과거 시험에부터 입신양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부했다고 짐작할 수 있겠죠. 기록상 선생의 유년 시절이나 청년기의 기록은 없고 다만 40살에 장안으로 와서 과거 시험을 보았다가 낙방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짐작컨대 이전에도 계속 과거 시험에 매진했지만 낙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당시에 선비로서 가문에 빽이 없고 인맥이 없으면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오직 과거 시험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세에 혼인을 해서 어떤 신념 없이 허건날 시나 지으며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어쨌든 기록상 37, 8살 때 과거 시험을 준비해서 40살에 장안에 와서 시험에 도전했지만 결국 낙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었던 선생은 장안에 눌러앉아 자신이 쓴 시를 들고 다니며 역량 있는 관리들을 찾아다닙니다. 이런 일들은 당시의 다반사였어요. 다행히 그런 구직 활동을 통해 나름 명성도 얻었고 당대의 내노라 하는 시인들, 즉 왕유를 비롯한 왕창령이나 장구령 등등에게 글솜씨를 인정받으며 시우로서 교유하게 됩니다. 그때 지은 시 중에 특히 회자되는 시가 세모 귀남산, 한 해가 저물어가니 남산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기서 남산은 그의 고향인 양양에 있는 현산이랍니다. 시험도 떨어졌고 한 해도 저물어가고 병도 들고 이제 더 이상 장안에 머물 이유가 없겠지요. 이것은 그가 도연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전원 시인으로 일컬어지지만 도연명이 말하는 기거래는 아니고 돌아갈 곳이 없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한일도 무심치 않은지 선생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선생은 당시 특히 왕유와 뜻이 맞아서 절친이 되는데요. 왕유 아시나요? 반은 반사의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은둔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세상에 나가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동양의 모든 선비들이 바람하지 않는 삶의 모델이라고 했죠. 스타일상 은거를 좋아하는 맹선생이 볼 때 왕유의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부러운 인생이었어요. 딱 내 스타일이야 예요. 더욱이 선생은 몸에 병까지 들었으니 안성맞춤입니다. 비록 자기보다 10살이나 아래지만 자존심이고 뭐고 도대체 그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 수 있게 되었는지 배워야 했습니다. 해서 구직도 할 겸 풀방울이 드나들듯 왕유의 집을 드나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그가 왕유의 집에서 자신이 지은 시, 즉 앞에 소개해드린 세모 귀남산을 낭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집에 당현종이 들이닥쳤대요. 놀란 가슴에 맹호연이 급히 책상 밑에 숨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일로 해서 맹호연은
꿈에도 그리던 당현종을 배알하게 되었습니다. 왕유는 그참에 맹호연을 이부에 천거했대요. 이름은 큰 호자였고 맹자의 후손답게 자는 호연지기의 호연입니다. 20여 년을 농문산에서 운둔하며 공부하였는데 때를 만나지 못해 과거에 낙방하였사옵니다만 글이 높고 시가 깊습니다. 더욱이 인간 댐댐이가 절개와 의리를 지키며 어려운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인정 많은 선비로 맹농문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부디 살펴주시옵소서 등등 아뢰었겠지요. 딱 보아하니 풍골과 용모가 맑고 준수해서 일단 마음에 들었대요. 아, 그러한가? 그렇다면 어디 지금 읊고 있었던 시 한번 들어보세. 예, 마마. 명호연이 읊습니다. 제목은 세모 귀남산. 한 해도 저물어 가니 남산으로 돌아가자. 북걸 휴상서. 북쪽에 있는 조정에 글 올리는 것은 그만하고 남산 귀패려. 남산의 초라한 오두막집으로 돌아가자. 부재 명주기. 재주가 없어 밝은 임금에게 버려지고 다병 고인소. 병이 깊어 친구들도 멀어졌다네. 여기서 북걸에 글 올리는 것은 그만하자는 것은 과거 시험을 포기하자는 것이고요. 요 남산은 선생의 고향인 양양에 있는 현산을 말합니다. 임금님에게도 버려졌고 친구들도 다 멀어졌으니 이제 과거 시험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 글을 읽자마자 현종은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이 세 번째 전구인 부재 명주기를 지적합니다. 재주가 없어 밝은 임금에게 버려졌다니 경이 벼슬을 구하지 않은 것이지 짐이 경을 버린 것인가? 어찌하여 나를 모함하는가? 라며 호통을 칩니다. 말하자면 나는 지금 너를 처음 보는데 네가 벼슬 못한 것이 어째 나의 탓이냐? 왜 내 핑계를 대느냐? 이거죠? 이것으로 그 어렵게 얻은 절호의 기회를 한 번에 날려버립니다. 보통 큰 충격이 아니겠지요? 이 일로 해서 선생은 모든 벼슬 욕심을 포기하고 낙향을 결심합니다. 이때 이 맹호연은 왕유와 헤어지면서 시를 남기는데요. 이런 글귀가 있어요. 당로 수상가. 당로, 중심 길에 있는 해서 권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세력가 중에 수상, 어느 재상이 힘을 빌려줄까? 지음 세소희. 지음, 검은고 연주가인 백아와 그의 음악을 알아주는 친구 종자기와의 이야기에서 나온 거죠. 자신의 뜻을 알아주는 친구를 지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재상이 자신을 벼슬에 청거를 해줄까? 나를 알아주는 친구는 세상에 드물구나 해서 유일하게 자신의 문장을 알아주는 왕유를 말한 것인데, 이 왕유가 준 기회조차도 놓쳐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 보기에 따라서 맹선생의 장안에서의 경험이 그렇게 나빴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비록 벼슬은 못했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왕유와 맹호연은 10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마고처럼 더욱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10살이나 아래인 왕유와 친구처럼 지냈다는 것으로 보면 맹호연의 성격은 이름처럼 호연한 사람이었다고 짐작이 돼요. 어쨌든 이들은 둘 다 자연을 사랑하고 또 그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시로 옮기는 공통점으로 인해서 그들 둘을 왕맹이라고 붙여서 부를 정도로 도연명 이래의
당나라의 선수 자연 시인의 대표자라고 칭합니다. 아울러 명호연은 장안에서의 생활로부터 명리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또 특히 왕유로부터 불가와 도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시에 철학적인 깊이를 더합니다. 해서 후인들은 그의 시가 하늘의 소리처럼 자연스럽다. 그래서 천례, 하늘의 퉁소소리라고 칭송했답니다. 이렇게 선생은 왕유와 헤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와 전원 생활을 즐기며 그 전원의 아름다움을 시로 옮기며 나름의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심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벼슬에 대한 미련이 끊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전원시는 도연명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는 뛰어났지만 도연명의 기거래와는 좀 다르죠. 사실 그의 낙향은 불러주지 않아서 못 나간 것이지 명리를 바라지 않아서 나가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해서 보통의 실패자가 그렇듯이 다소 우울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 시 감상해 보시겠는데요. 제목은 춘효, 봄춘 새벽효, 봄날의 새벽입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시의 내용으로 봐서 선생이 장안에서 낙향한 후 5, 6년쯤 되던 해에 재상이 된 장구령이 부름으로써 장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때 지은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시의 형식은 자연시로 분류되는데 그의 시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시로서 내심의 신운이 깃들어 있다고 평가되는 선생의 대표작입니다. 자연시는 정경교융이 기본이죠. 자연 풍경에 작가의 정서를 조화시켜 읊으면서 그 속에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중의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늘 그랬듯이 먼저 1차적으로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으로 해석을 하고 이어서 당시 정치적인 배경하에 선생의 입장에서 무슨 의미를 담았는지 풀어보겠습니다. 내용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봄잠에 날 밝은지 몰랐는데 곳곳에 새 우는 소리 들리누나. 밤새 비바람 소리로 꽃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겠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봄날 새벽의 풍경을 읊고 있지요. 다만 그 봄날의 꽃들이 비바람에 다 떨어진다면서 짧은 봄날의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뒷구부터 읽어보시죠. 춘면 불각효. 봄잠에 날 밝은지 몰랐는데 춘면 봄잠을 자다 보니 요 면자는요 눈목자에다 백성민자죠. 백성민자는 원래 눈목자에다가 송곳을 찌르는 모양자입니다. 지금은 민자가 국민, 백성의 뜻이지만 옛날에는 이 민자가 노예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눈에 송곳을 찔러서 장님이 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잘면자입니다. 춘면, 봄잠 하면은요, 겨울에는 밤이 기니까 오래도록 자죠. 껌껌하니까요. 그런데 봄이 되면 날이 일찍 밝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잠 자듯이 계속 자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예, 그래서 봄잠을 자느라 밖에 날은 훤히 밝았는데 날이 밝았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불각효 안일불 깨달을 각 새벽효 새벽이 왔는지 알지 못했네.
작가가 기나긴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나른한 행복감이 전해집니다. 승구입니다. 처처 문제조. 곳곳에 새 우는 소리 들리누나. 처처, 고처를 중첩해서 썼죠. 첩어입니다. 처처, 곳곳에서 문제조, 들을 문, 울제, 새조, 문, 들렸다. 무엇이? 제조, 우는 새소리, 새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해가 밝아지면 의뢰의 새부터 울게 되죠. 봄날이 와서 새들은 벌써 짹짹거리고 있는 거예요. 봄잠 자느라 아침이 밝아온 걸로도 몰랐는데 사방에서 새 울음소리가 들리는구나. 봄날 아침의 평화롭고 활기찬 분위기가 그려지지요. 이 앞구는 새벽이 밝았다 해서 시각적으로 봄이 왔음을 표현했고, 뒷구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로 계절의 변화를 청각적인 효과로 표현했습니다. 전구입니다. 반전이에요. 야래 풍우성. 밤새 비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밤야 올래 밤새도록 풍우성 바람풍 비우 소리성 비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앞의 두 구가 봄의 새로움의 기쁨을 표현했다면 이 세 번째 전구에서는 단순히 자연 현상을 묘사한 것을 넘어서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봄의 그 새로운 생명이 덧없이 끝나버릴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래 풍우성 밤새 비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마지막 결구예요. 화락 지다소 꽃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겠네. 화락 꽃화 떨어질락 꽃이 떨어지다. 지 다소 알지 많을 따 적을 소 다소 많다 적다인데 얼마나 라는 뜻이에요. 화락 꽃 떨어지는 것을 지 알겠다. 화락 지 다소 꽃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겠네. 밤새 비바람 몰아치는 소리를 봐서 꽃이 얼마나 떨어졌겠음을 내가 알겠다. 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 밤사이 몰아친 비바람으로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은 그 자연의 순환 속에서 무상함을 표현하고 있죠. 정리하면 이 앞에 두 구는 봄날의 평화로운 아침과 이 뒷구에서는 그 봄날이 잔인하게 사라지고 있음을 표현함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숨겨있는 인생무상이라는 깊은 철학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맹호연은 인생 경력이 비교적 단순하지요. 그래서인지 시의 내용도 그닥 풍부하진 않아요. 그러나 누구든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 맑아서 특히 자연에서 얻은 그 진리를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서 자연의 그 무상함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시적인 정치를 풍기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2차적인 해석으로 그가 이 자연시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실생활에 연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선생은 과거시험과 구직의 실패로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했죠. 고향에서 한 5, 6년을 은거하며 시를 지으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의 나이 47세쯤 되던 당시 시우로서 지내던 장구령이라는 인물이
당현종의 재상이 돼서 그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언감청 고소원이라고 당연히 버선발로 나가죠. 선생은 자신도 왕유처럼 반은 반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배경하에 춘효 다시 읽어보죠. 춘면 불각효 봄잠 자느라 날이 밝은 줄 몰랐다. 이 봄이라는 것은 만물이 생성하는 계절이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찬 계절입니다. 선생의 인생에 있어서 봄이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이때였을 것 같아요. 비록 정규직이 아닌 막료직이지만 평생 바람하지 않았던 벼슬길이 시작되었던 이때의 기쁨을 상징하는 시어인 듯합니다. 47살의 늦은 나이이긴 하지만 세상에 불려져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죠. 황제에게 버림받아 농문산 구석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드디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을 이렇게 봄자로 표현했죠. 그리고 이 봄의 그 기쁨을, 봄의 누림을 잠잘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꿈같은 인생의 봄날을 지금 마음껏 취해보는 느낌이죠. 춘면. 그렇게 행복에 취하다 보니 당연히 불각효. 새벽이 오는지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효자는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의미예요. 사실 선생은 아니할 말로 정말 촌놈이잖아요. 50이 다 되도록 농문산 골짜기에 틀어박혀서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신화 읊어대다가 갑자기 세상에 나왔으니 뭐가 뭔지 알 턱이 있을까요? 그저 벼슬을 얻었다는 것만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꿈같은 몽롱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 날이 밝았는지 해가 떴는지 몰랐다입니다. 여기서 새벽 효자는 이 재상 장구령, 장재상은 바른 정치를 위해서 직간을 서슴지 않고 그의 시인 매간고도를 보면 관직을 사고 파는 행위를 비판하면서 사회 부조리와 정치적인 부패를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당나라의 정치적인 안정과 문화적인 번영을 기여했던 인물이에요. 때문에 불각효. 이 장구령이 재상이 됨으로써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죠. 그저 재상 장구령 밑에서 벼슬에 취해서 기뻐하느라 자신이 지금 어떤 일에 참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 장재상으로 인한 새 세상이 오는지는 몰랐다예요. 그런데 승구입니다. 처처 문제조 곳곳에서 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린다. 앞서 맹호연은 간직에 처음 오른 촌딱 같은 인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 선생은 농문산에 은거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안테나를 내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의 시를 보면 은근히 사회와 정치에 대한 비유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해서 처처 문제조라고 한다면요. 새들은 백성들을 상징해요. 말씀드렸듯이 장재상은 청렴함을 견지하면서 개혁 정치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서 등장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그에게 거는 기대가 컸을 거예요. 당시에 당현종은 양귀비에 빠져서 정치에는 안중에도 없었고 또 양귀비는 안록산을 양아들로 삼아서 나라를 혼란시키고 하니 백성들은 이 장재상으로 하여금 당현종을 잘 보필해서 안록산 같은 절도사들이 설치지 못하게 하고 또
이 인보 같은 간신들이 조정을 쥐락펴락 흔들지 못하길 바라는 그런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의 호소를 지금 새가 지적인다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선생은 장제상의 막료로서 그들의 그러한 요구를 듣게 되었다예요. 처음에는 그저 벼슬을 했다는 기쁨으로 정신없이 좋아하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백성들의 호소를 듣게 되었다. 자기가 모시는 그 장제상이 어떤 인물인지를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인물됨을 알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았다죠. 그러나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았죠. 네, 세 번째, 전구, 반전입니다. 야래 풍우성, 밤새도록 비바람 소리가 나더니. 여기서 야래에서 밤이 의미하는 것이 있죠. 뭔지 음침하고 몰래 하는 것 같은, 남의 눈을 속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야자예요. 그러니까 이 장제상의 그 청렴한 이미지, 매간매직을 반대하며 개혁을 부르짖는 이 장제상의 정적인 간신 이인보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야래, 밤새도록 뭔 짓을 하느냐? 예, 풍우성이에요. 간신 이인보에겐 개혁을 부르짖는 장제상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장제상은 안사의 난을 예감하고 당시 양귀비의 양아들인 알록산을 위험인물로 보고 계속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정적들에게는 비밀을 주는 일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인보는 당현정에게서 장구령을 제거하라는 허가를 받고, 장구령이 재상 자리에 오른 지 3년 만에 이인보에게 자리를 뺏기고 형주로 자천됩니다. 해서 여기 야래는 음모나 모략 등을 연상시키는 시어이고요. 그러한 행위로부터 벌어지는 일을 풍우성으로 표현했습니다. 비바람 소리가 나다. 이 임모 일당들의 모략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시끄럽게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표현한 시어가 되겠지요. 즉 권력이 이동되고 한바탕 피바람이 불면서 정치가 격변하는 사건의 전조 현상을 풍우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래 풍우성, 밤새도록 비바람 소리 들리더니. 마지막 결구예요. 화락 지다소, 꽃이 얼마나 졌는지 알겠네. 여기서 꽃이라면 새로운 개혁을 걸고 나온 장제상과 그의 추종자들이겠지요. 그들은 이인보의 게임에 넘어간 당현정에게서 장구령과 그의 추종자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허락을 받음으로써 그들은 결국 이인보 일당들에게 제거가 되지요. 그 표현을 화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거된 인물들이 얼마인지 알겠네. 맹선생이 했던 그 막료라는 직은요, 어시스트, 보조직입니다. 해서 책임에서는 자유로웠을 것 같아요. 해서 이 화락에는 속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장제상이 형주로 좌천되면서 선생도 장제상을 따라가지요. 이후 4년 후 740년에 장제상은 병으로 형주에서 죽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 맹선생도 병이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와 같은 해 740년에 51세의 나이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야래 풍우성, 밤새 내린 비바람 소리에 화락 지다소, 꽃이 얼마나 졌는지 알겠네. 이상으로 맹호연의 시 세모 기남산과 춘효 읽어보셨는데요. 설명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맹호연의 세모 귀남산. 한 해가 저물어가니 남산에 돌아가자. 북걸 휴상서. 북쪽에 있는 조정에 글을 올리는 것은 그만하고 남산 귀폐려. 남산에 있는 초라한 오두막집으로 돌아가자. 부재 명주기. 재주가 모자라 현명한 임금에게 버려지고 다병 고인소. 병이 많아 친구들도 멀어졌구나. 맹호연의 유별 왕유. 왕유와 이별하면서. 당로 수상가. 세력가 중에 어느 재상이 힘을 빌려줄까? 지음 세소희. 세상에 나를 알아주느니 드물구나. 맹호연의 시 춘효. 춘면 불각효. 봄잠 자느라 새벽이 온 줄 몰랐는데 처처 문제조. 곳곳마다 새 울음소리 들리느나. 야래 풍우성. 밤새도록 비바람 소리 나더니 화락 지다소. 꽃이 얼마나 졌는지 알겠네. 예, 이것으로 맹호연의 시 세모 귀남산과 춘효 감상해 보셨습니다. 저의 시 해석을 바탕으로 더 멋지게 해석해 보세요. 또 재미있고 유익한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